좀 좋은 중학교가 있는 곳을 보면 좋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밀집된 상권, 세 번째는 직주 근접인 것 같아요. 오늘 책은 바로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 경기랑 지방 얘기했으니까 네네네네. 우리 또 5대 강력시 정도는 한번 체킹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고향 대구부터 한번 네네. 찝어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대구의 상황. 저도 지금 대구 살고 있는데 네. 좀 마음이 아파요, 대구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구가 그동안은 상승을 잘 해왔어요. 그쵸, 근데 그쵸. 대구가 24년까지 향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입주가 많아도 이게 수요에서 소진되면 괜찮은데 이게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는 내년에도 전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4년까지 계속 안 좋아질 확률이 좀 높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미분양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계속 는다면 그때까지 좀 힘들 수는 있죠. 맞아요.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네, 네. 늘어나면 네. 다 안 좋은 거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부산은요? 부산은 현재 분위기가 괜찮아요. 부산은 입주는 조금 있어요. 입주 물량은 좀 있는데 미분양이 많지 않아요.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은 내년에도 저는 네. 잘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대전은요? 대전은 향후에 지금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네. 미분양도 대전은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도 내년에도 저는 흐름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광주는요? 광주는 지금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예요. 네. 저희가 보통 이게 가격으로 비교할 수, 대장 아파트의 가격으로 비교를 하는데 맞아요. 광주가 너무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광주는 향후에 지금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네. 미분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5대금 강력시 중에서 제일 좋게 보시는 쪽은 광주광역시. 광주. 네. 제일 안 좋게 보는 쪽은 우리 고향 아, 그렇죠. 대구. 지금 대구는 좀 위험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까지 다 정하고 안 되면 그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입지를 고르잖아요. 네, 네. 좋은 입지 고르는 선택한 기준이 좀 어떤 거 있으세요? 지자님은? 입지를 보는 네. 좀 요소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상권, 저희가 뭐 학군, 학원가, 뭐 교통, 일자리, 자연환경 이런 정도를 검토를 그렇죠. 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 상권을 먼저 본다고 하면 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갱노노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개수별로 많은 순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상권의 개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상권이 이제 옛날 상권은 개수가 많은데 이게 흩어져 있어요, 상권이. 막 그러면 이게 열심히 걸어 다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밀집 상권을 좋아해요. 내가 그냥 집에서 걸어 나가서 뭐 밥 하나 사 먹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몰 같은. 네, 그런 상권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상권을 볼 때 아, 여기가 밀집 상권이다 네. 싶으면 이제 그런 곳들이 좀 좋죠. 예를 든다면 뭐 광구역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던가 네. 저희가 소도시 같은 경우는 청주의 복대동 같은 곳들을 가면 뭐 지회 시티몰, 현대백화점 이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괜찮죠. 지금 상권, 학원과 교통,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저는 이거는 좀 경중이 있어요. 근데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이나 뭐 지방이나 공통적으로 네, 상권이 잘 돼 있는 거 다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구는 뭐 서울 수도권은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지방 광역시 같은 곳들은 학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구를 예로 든다면 범어사동 같은 곳들은 학군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뭐 구축이라도 가격 자체가 비싸고 광주를 예로 든다면 광주의 봉선동에 학군이 정말 좋아요. 제가 거기 임장 갔었는데 정말 오르막이고 그런 동네인 거예요. 처음에 이 동네가 뭐가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다 학원가, 스터디 카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유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들이나 뭐 저희가 뭐 대전의 둔산동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옥동이나 신정동 같은 곳들 다 학군이 받쳐주니까 그런 곳들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되게 비싸요. 네. 저자님이 이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네. 또 두 자녀의 네, 엄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네. 학벌이 점차 안 중요해지고 있다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공감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학구는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게 사실 두 개는 안 맞는 소리인데 그렇죠. 정확하게 뭐죠? 뭘까요? 그냥 궁금해 항상 이게. 그래서 어머님, 학부모님이니까 되게 여쭤보고 맞아요.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아, 이제 학구는 중요하지 않다. 나만 아이를 잘 키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커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 면학 분위기인 거예요. 면학?
이게 학교의 분위기, 이 학교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학군이 좋은 곳들은 보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학원가랑 스터디 카페밖에 없어요. 융시설이 없어요. PC방도 없어요. 딴짓을 못하는.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애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도 당연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으니까 더 그런 곳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이게 네. 좋은 대학을 보내자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환경 자체를 안전하고 내 아이가 그래도 좀 더 그런 공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내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심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부모가 원하는 그 선들에서 좀 너무 크게 벗어나지 네. 않았으면 네,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탈해서 또 아, 네. 위험한 일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책에 보니까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지역의 특징 네. 4가지가 있던데 네,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10년간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그래프가 예전에 고점이었다가 하락을 쭉 하다가 최근 2년 이내 상승으로 이렇게 고개를 든 곳이어야 되는데요. 반등. 네, 반등인데 네. 이 하락의 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락을 많이 할수록 내가 나중에 상승하려는 그 동력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보시는 게 좋고 저는 이 매매지수 그래프가 3년 이상 상승한 곳은 좀 배제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전 같은 곳들이 보면 거의 3년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상승하는 힘이 좀 더 빠지거든요. 부담스럽겠죠. 이런 곳들. 네.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곳들보다는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바뀐 곳들을 네. 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향후에 이제 이런 지역들 리스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 지표가 일단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이제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이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그만큼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입주 물량이 또 계속 줄어드는 곳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청약 경쟁률. 이제 청약 경쟁률은 그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이 더 이상 이제 미달이 나지 않고 완판이 나고 점점 경쟁이 높아지는지 이제 그걸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저자님이 보시는 기준들이 되게 명확하게 몇 가지가 딱 있네요. 네. 그걸 저는 가지고 항상 딱 그렇게 판단하는. 봐요. 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자기가 보는 기준을 딱 몇 개 정해놓고 네. 그 그렇게 상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네. 너무 많은 지표를 넣으려고 해요. 그 안에. 근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면 전 누구든 이렇게 다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또 그 그림이 선명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내가 네. 보는 지표에 딱 네, 명확하니까. 네, 네. 자, 그럼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아파트의 특징 5가지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중학교 학군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그 좋은 중학교에 가야지 내가 원하는 그 학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또 궁금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이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요, 네. 또 초등학교를 잘 가야 돼요. 그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보다 또 초등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중학교가 있는 초등학교는 고학년이 갈수록 반수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여기가 좋은 중학교가 있구나 네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중학교가 어떤 곳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아실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 학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권 뭐 1등부터 10위까지 이제 보시면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중학교가 있는 곳을 보면 좋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밀집된 상권. 저는 이게 약간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 수요가 확실하게 있고 밀집된 상권. 그런 곳들은 그 도시 내에 있는 그런 수요를 다 빨아당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아파트 가격에 저는 반영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안에 은행이 어떤 은행, 뭐 은행이 많은지, 뭐 병원이 많은지, 패스트푸드점이 있는지, 영화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항목별로 네. 좀 조사를 해서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밀집 상권인지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직주 근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주 근접을 볼 때 이게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이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죠. 차이 있죠. 있죠. 예, 이제 보통 보면 서울은 고급 일자리 같은 게 서울에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주를 경기도에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 일자리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이 있는 곳,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세권이라든지 네. 교통이 있는 곳을 뭐 선호를 하시고 아니면 그런 교통이 생길 곳, 이런 곳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지하철 이런 것보다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네. 이런 일자리가 밀집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차로 이동해도 뭐 30분, 1시간 이내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좀 서울이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면 좋고 오히려 지방은 산업단지가 좀 더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 보면 성성지구라고 있어요. 네. 그 바로 옆에 뭐 삼성 SDI와 그 천안 산업단지 같은 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 거긴 직주 근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또 비싸요. 또 그렇게 또 영향이 갈 수가 있고 네. 뭐 판교 같은 곳은 또 보면 경기도이긴 한데 약간 자급자족의 도시잖아요. 그 안에 고급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급 일자리가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공원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멀리 여행 가기보다는 맞아. 내 집 옆에 있는 이제 공원 같은 걸 선호를 해요. 근데 공원 중에서도 호수공원을 되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교 호수공원이나 네. 동탄 호수공원, 뭐 일산도 호수공원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나 아니면 뭐 창원에 용지 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다 비싸요. 특히나 내 집에서 이 호수 조망이 보이는 곳들은 같은 물건 대비해서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보는 게 확정된 호재예요. 근데 호재가 항상 저희가 호재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이 호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확정된 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교통 호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된다고 하니까 호매실 쪽에 아파트 가격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호선 같은 게 연장되는 곳이 이제 고덕 쪽에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호재들이 가시화가 되면 그게 계속 반영이 돼요. 아파트 가격에.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는 곳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을 지금 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랑 그다음에 어느 지역까지 여쭤봤으니까 그러면 지역 안에서 어떤 주택을 사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구축 아파트 찾을 때 네. 따져봐야 할 사항도 좀 네.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신축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렇죠. 특히나 뭐 소도시를 보더라도 네. 이 신축 이거 브랜드 단지가 생기면 그곳이 1등 아파트, 1등 이제 1군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구축 같은 경우는 뭔가 신축과는 구별되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정말 학군이 좋다던가 아니면 정말 여기가 학원가가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좋다던가 이제 그런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신축보다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집을 종류를 친다면 빌라라든가 뭐 오피스텔, 그다음 네. 아파트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당연히 선택지는 아파트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네. 내가 나중에 팔려고 해도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은 그렇죠.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빌라랑 오피스텔은. 근데 만약에 빌라랑 오피스텔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차라리 오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그냥 원룸형을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최대한 이제 아파트스러운 거. 아파트. 뭐 방이 2개고 부엌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위주로 보신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그런 것들도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의 아파트 수요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네. 때문에. 자, 그럼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좀 우리가 원하는 정보 얻어내는 팁이랑 노하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 이미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집을 사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 가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임장 가고 하면서 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 맞아요. 쉽지 않다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중개소에 들어가기 네. 전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아, 어떤 거야? 나는 내가 설사 공부하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나는 이 부동산을 살 돈이 있다. 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에 가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바쁘시거든요. 맞아. 근데 미리 뭐 하루 전이나 아니면 몇 분 전이라도 전화해서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잡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소장님께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소장님 이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요 매물 말고 혹시 뭐 금매라던가 더 괜찮은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장님이 매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가방에서 연필이랑 메모지를 꺼내시면 안 돼요.
왜요? 꺼내면 이 사람 공부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럼 소장님도 바쁜데 내가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소장님 제가 메모지가 없는데 메모지랑 연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때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 네, 소장님이 이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내 이야기에 맞장구를 잘 쳐주고 네. 경청해주는 사람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돼요. 그쵸.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항상 공감을 해드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소장님이 이제 정말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네. 집이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투자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괜찮은 걸 추천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뭐 투자자들이 많이 오는지 실수요자들이 많이 오는지도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전세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세 끼고 매매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 잘 나가는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걸 좀 많이 물어보죠. 본인에게 구체적인 것 네. 정보들이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답변도 구체적으로 좀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사장님 요즘 뭐 좋은 집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 뭐라도 답변하겠어.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지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실소유자이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도 집을 마련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네. 내 집 마련 네, 맞아요.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네. 걱정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이 걱정이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네. 내가 사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이고, 맞아. 내가 샀는데 집이 안 팔릴까봐 걱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그런 걱정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막상 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내 집을 한번 사봐야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하면서 계약서도 써보고 내가 여기에 집이 있으면 이 집이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제가 공부를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내 집 하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집 마련 할 때 연끌, 뭐 대출 네. 요거 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연끌은 최대한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예를 든다면 뭐 남편과 내가 맞벌이를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수익 이게 월급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50%나 200만 원은 이제 매달 고정비랑 생활비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 200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다시 50%를 잘라요. 거기서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그냥 대출 원금 이자 갚는 데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한 100만 정도 남겨두는 이유는 지금 금리가 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자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내 고정적인 생활비에서 그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연끌 할 때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 표현하잖아요. 네. 책에 보면 나만 몰랐던 뭐 레버리지, 네. 비밀 이런 게 있던데 레버리지를 원래 안 하셨던 분은 안 했죠. 어떤 비밀을 느끼셨나요? 일단은 이 대출을 처음 이제 받았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첫 대출이? 네, 첫 대출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 딱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6천만 원의 돈을 모아서 네. 그 집을 샀다면 네. 100만 원씩 5년이 걸리더라고요. 5년 정도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6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바로 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제가 전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6천만 원을 5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매달 원금 이자를 150만 원씩 이렇게 갚았단 말이에요. 그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2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뭐 30년으로 상환을 하고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해서 이자만 갚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집을 샀는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2억이 오르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6천만 원 받은 거죠. 대출이 무서운 거죠? 무서웠죠. 안 받아봤으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전 최대한으로 제가 대출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빨리 5년에 상환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출 있을 때도 집이 한 채고 다 갖고 나서 집이 한 채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내가 미래에 살 수 있는 집을 네. 지금 살 수 있게 만들어. 아니면 제가 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저는 딱 그 돈에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네. 대구에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좀 더 안전지향주의가 되는 것 되게 같기도 하고. 대구가 보수적이고 완전 안정지향적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세요. 네. 이 조언을 들으셨는데 이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게 어떤 멘트죠? 네, 이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다는 게 제가 그 랭구님의 영상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그냥 투자와 실거주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집을 사면 그냥 그 집이 오르면은 그게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이걸 팔아서 더 좋은 걸 갈아타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직장과 가까운 곳이어야 되고, 우리 맞아요. 아이의 학교와 가까워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되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를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지가 전국이 돼요. 그럼 나는 그냥 이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맞아요. 그냥 유망한 곳에 투자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투자금을 줄이고 가장 이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리하면서 제가 이제 실거주집 팔고 저는 이렇게 월세 살면서 이렇게 지금 투자- 월세 살고 계세요? 지금 다시 이제 월세 살다가 지금 다시 실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었죠. 사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집에 실거주했는 생각이 네, 있으니까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또 부동산 투자로 접근을 또 생각 안 하신 분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서 세 가지 뭐 원칙이나 방법 한번 정리부터 한번 좀 해주신다면. 아, 네. 일단은 가장 네.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지역 선정이에요. 네. 저희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만큼 지역 선정이 중요한데 네.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지역이 막 오르면 그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달리는 말에 우리가 잘못 올라타게 되면 내가 고점에 잘못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나중에 향후에 공급이 많게 되면 역전세를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저평가 지역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평가 지역을 찾았다면 두 번째는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상권, 학원가, 학군, 뭐 네. 교통, 일자리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네. 이 입지 분석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나서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나무 위키란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면 그 지역의 과거, 현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그 실수요자만큼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웬만큼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입지 분석까지 했으면 아파트 분석을 해요. 네. 근데 아파트 분석을 할 때 저는 항상 구별 상위 30%, 네. 동별 상위 30% 아파트 줄을 세워서 1년간 상승률을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위 30%를 보는 이유는 그게 가장 수요가 많은 거라 생각해요. 이게 이 가격 안에 이 수요와 입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그 집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비싼 아파트부터 줄을 세워서 상승률을 보면서 덜 오른 곳이 있는지 그걸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려가지고 저는 임장을 가고 그런 식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